또 미국의 제3당이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7월 4일인가요? 네네. 네, 아메리카당. 네, 아메리카당이라고 네. 하는데 원래 이름을 잘 못 쓰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자연 거기 고유명사 못 쓰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주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0개 주에 다 안 나가니까 그런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열렬한 후원을 했었죠. 지난 대선 때. 네네. 정말 뭐 엄청나게 후원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뭔가의 큰 배신감으로 지금 새로운 신당 창당 선언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같이 해보죠. 좀 풀어주시죠. 네. 아마 볼 때는 OBBB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법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날 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 네, 내가 봐도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하는 정도로 그래서 배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선거를 출범하는데 미국도 보면 철두철미한 양당제죠. 네네. 네, 저희 나라보다 더 심각한 양당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례제도가 어느 정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소수 정당이 조금이라도 지금도 사실 저희도 양당제도가 굉장히 심하지만 미국은 이제 아예 거의 완벽한 양당제이고 소수 정당이 살아남질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봤어요. 네. 봤더니 미국이 3당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네. 매번 선거 때 보니까 네, 네. 제3 나오죠. 후보가 있긴 네.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네, 해볼까 해보시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3당의 위치 이게 이제 개혁신당의 입장하고도 똑같은데 네, 그 한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아메리카당인가를 만든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떤 이유가 있든 지금 일단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는 도전이 굉장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돼요. 거기에 제도나 다들 이런 부정적이죠? 것들, 네, 약간의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더라도 그 본질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반대로 일론 머스크니까 좀 뭔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나? 뭔가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00조쯤 되던데.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 뭔가 또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어쨌든 위성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 착륙시키는 스페이스X에서 그런 10번 이상 것들을 쓸수 보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 구조를 깨는 뭔가의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근데 미국 정치평론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일론 머스크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어려운 상황을. 지금 뭐 얘기 나오기로는 어쨌든 선거에서 상원 하원의 네. 의석수를 차지를 해야 네.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그 사이 구도 내에서 뭔가 캐스팅 보트적 역할을 통해서 자신이 이 판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어쨌든 그 정당 의석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지금 상원이 53대 47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이디 벤스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그걸 이기려면 51대 49가 돼야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 사이에 51 만드는데 자기가 한 너댓석 끼고 네.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겠죠. 가능할까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구 항상 뭐든지 이 판 제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양원제를 하고 있고 각 주라고 하는 50개의 주가 각자의 약속을 만든 컨스티튜션이라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또 주법이 또 따로 네,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각자가 연합한 그 헌법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렇겠죠. 50개 주가 합의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를 바꾸기가 어렵고 또 지금 현재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그 3번의 선거를 왜냐하면 이게 6년의 임기지 않습니까? 3분의 1씩 쪼개서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원이 2년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2년 할 때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으로 나눠서 지금 선거를 하는데 상원의 의석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기는 어렵죠. 한 번에 판 뒤집기가 판도 되게 어렵죠.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어떤 한 번의 어떤 기회를 가지고 또는 한 번의 어떤 상황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돌파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구나.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일론 머스크가 보면 자기 팔로워가 2억 2천 명, 그 글로벌이 2억 2천 명이긴 하지만 미국에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꼭 뭐 돈을 떠나서 자기 개인 팔로워, 엑스 팔로워. 그러니까 이제 저 힘이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이냐. 네.
지금 그것이 문제인데 일단 창당을 하더라도 그 당에서 그 당의 이름을 달고 나와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이고 또 뽑더라도 모든 걸 뭐 일론 머스크가 돈을 다 대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뭔가 각자 자기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혁신당만큼 어려울까요? 개혁신당만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이번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볼까요?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이제 7월 4일날 선거를 하니까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서 제3당은 성공한 적이 없다. 정치 체계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도 제3당에 잠시 몸을 담았던 적이 있죠. 네, 네. 예전에 이제 진보당, 아니, 개혁당, 네. 개혁당이라는 리폼 파티라고 하는 개혁당에 잠깐 몸을 담아서 2000년 대선에 경선에 출마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하는 것 같아. 3당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는 공화당하고 좀 다른 보수와 다른 어떤 자유 진영이나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얘기들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기서 경선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으로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180도 다른 얘기도 행보를 하고 보였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한 얘기를 보면 결국은 그 국가의 낭비, 자원 낭비, 지금 도찌 네. 도찌 맞죠? 네네. 예. 그래서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잖아. 일론 머스크도 네네. 6개월밖에 못했지만 그걸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조 문장은 제가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국가를 낭비와 부패로 파산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독재.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론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눈으로 바라보는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 네. 그리고 뭔가 부패했다 이런 관점이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가의 입장에서 혁신적인 기업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런 그 효율성과 관련된 기구를 스스로 제안해가지고 거기에 수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때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감세 법안까지 나오니까 네. 이게 결국은 곧 파산되는 거 아니야? 기업가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미국이 수 지금 있을 것 국가 부채가 같습니다. 36조인데 36조 원이 아니고 달러인데 그 부패 구조화해서 다시 2조 달러를 더 빚을 얻겠다. 네. 그런데 130살 먹은 사람이 아직도 뭐 연금을 받아가고 있다 이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정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새로운 당을 본인이 창당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트럼프에게 자신이 어떤 대항하는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미국의 제3지대에 보면 늘 있었더라고요.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페로는 이제 저도 알아요. 저 젊었을 때니까. 근데 제3세대 했던 거 한번 쭉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페로 저분은 대선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92년도에 무소속으로 나오셔가지고 18.9%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것 때문에 아버지 부시가 떨어졌죠. 아버지 부시가 재선할 때 로스페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클린턴이 이때 이제 이겼는데 저 18.9%라는 거는 미국에서 하여튼 제3당이든 무소속이든 최고 득표였죠. 엄청난 득표죠. 네. 저희 이준석 후보가 8.34. 그게 90그 페로가 당 없이 나와서 힘들었다 그래갖고 네. 96년도 선거 때 그러니까 클린턴 재선 때일 거예요. 아마 네, 저 네, 때가 네. 저 때 나와서는 8.4%를 얻죠. 근데 이제 미국은 저게 이제 대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저게 또 헌법에 정해져 있어서 문제인데 네. 미국은 어쨌든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해가지고 독식으로 먹죠. 독식으로 먹잖아요. 네.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선거인단 투표로 했을 때는 저 18.9%가 아무도 없어 0이었습니다. 그냥 네. 아버지 부시표만 빼먹었죠. 네네네. 네. 결국 그것만 빼먹은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한 주도 이기질 못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선거인단으로는 0이 되는 거죠. 96년도에는 개혁당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8.4%로 줄고 네네. 사실 재밌는 거는 2000년도에 개혁당은 계속 남아 있어요. 페로는 그때 탈당하고 공화당으로 네네. 옮기고 그때 트럼프가 개혁당 경선에 나와서 이제 낙선을 하죠. 근데 로스페로가 주장했던 내용이 의외로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네. 재정적자 줄이자. 네. 그다음에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 관세 찬성하고 로스페로하고 트럼프는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요. 실제로 로스페로는 죽기 전에 트럼프 2기 선거 때 돈도 많이 후원하고 네. 그랬었어요. 돌아가시긴 그렇군요. 했는데 네. 2019년도 트럼프 재선 때 돈 많이 후원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분 재밌어요.
랠프 변호사시네요. 네, 이분 변호사인데 이분이 2000년 대선에 누가 나왔냐 그러면 아들 부시하고 엘고어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분은 뭐냐면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성향인데 아, 너무 소비자 보호 운동에 대해서 진심이셨나 민주당이 진심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나오면서 녹색당 후보로 나와요. 2.74%를 얻었는데 엘고가 딱 진 만큼 엘고가 전체 편 이겨쳤잖아요. 네, 그 득표만큼 까먹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쪽 지지 세력들은 이 엘고를 떨어뜨린 데는 혁혁한. 네,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는 그런 거죠. 이게 3당의 그 후보라는 존재가 결국은 자기가 지지하던 성향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캐스팅 보트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한번 볼까요? 블룸버그도 이분 재밌죠. 민주당 소속인데 뉴욕지사는 뉴욕시장은 3번을 하죠. 네네. 근데 경선에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중도 사퇴를 하고 무소속 나온다 그러다가 못 나왔어요. 그다음에 스타벅스 슐츠도 창당하려다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다들 자기 커리어가 뭐 네. 경제든 변호사든 화려한 경력을 가져도 선거에 들어오면 정당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나 봐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새로운 제3정당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여론이 좋다고 합니다. 그게 한 4~50%? 네, 40%, 거의 50% 육박한다고 저도 넘을 알고 거예요. 있어요. 아마 되게 네. 높게 나오던데. 근데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실질적으로 제3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막상 투표장에서는 지지하는 사람이 확 줄어요? 적거든요. 사표 심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번에도 이제 선거할 때 보면 저도 이준석 후보를 네. 지지하는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겁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보면 사실 블룸버그는 되게 뉴욕시장 멋있게 네. 했거든요. 네. 뉴욕이 달라졌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냄새 나던 그것도 싹 없애버리고 정말 잘했는데 안 돼. 스타벅스도 잘 되는데 슐츠는 안 돼. 그게 참 어려운 길입니다. 예. 그 길에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든 당 대표 선거에는 이준석 후보가 단독으로 나오죠? 네네. 단독으로 나옵니다. 저희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대선을 훌륭하게 열심히 완주를 해서 치렀고 저희는 그 힘을 받아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단독 후보로 당대표에 출마를 하셨고 아마 많은 당원들 거의 대부분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당대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은 별도 선거를 하는 건가요? 별도 선거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몇 분이 나왔죠? 7명이 출마를 했고요. 네. 이제 몇몇이 각자 당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 저도 다 아는 다 분들이라서 아시는 누구를 지지하기가 참 저도 입장이 난처했는데 제가 정치적 책임이 제일 무거운 사람이 김정철 변호사. 나머지 분들은 정치를 하고 있던 분들이라서 제가 이제 정치적 부담은 없는데 김정철 변호사는 혼자서 정말 따뜻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험한 바닥을 제가 이제 밀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개혁신당 지지하는 분들이 많고 당원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김정철 변호사가 정치에 제대로 팔을 들여놓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다. 개혁신당이 아닌 국민분들도 투표합니까? 좀, 아니요. 좀 개혁신당에 관심을 가져달라. 네. 그거는 이제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꼭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리 양인가요? 앤드류 양인가요? 이분도 네네. 네, 민주당 쪽에서 쭉 일을 하다가 이번에 머스크 신당에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분도 굉장히- 지금 IT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또 이 제3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저기 그 트럼프는 비판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성향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동의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도 오비비비가 싫었나 봐요. 이분이 어쨌든 저기 2022년도에도 보면은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네. 전진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하는 걸 본인이 보면 당을 만든 적도 있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기본적으로 제3당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네.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일에 일론 머스크랑 같이 가게 되면 또 그렇죠. 또 힘이 될 수 있겠죠. 될 수도 있겠네요. 저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의 미국에서의 그 실험이 꼭 네.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실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중국의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왕조도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아메리칸당이 잘 되기 좀 바라시네요. 저는 엄청 바랍니다. 그래서 꼭 잘 되시기를. 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승부를 걸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어떤 혁신적 정치에서도의 혁신 이런 것들 좀 기대해보고 네. 싶습니다. 개혁신당에서도 그러면 그런 정도의 약간 뭐라 그래 파격적인 어떤 변화 같은 거를 준비하는 게 있나요? 네, 저희도 이번에 한번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 네.
개혁신당이 새롭게 좀 바뀐 부분 또 혁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31조 3천억인가 30조 네. 5천억인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직접 이 쿠폰 나눠주는 게 12조인가 13조를 편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국힘이랑 협의를 하면서 예산이니까 추경 편성이니까 얘기를 하는 동안에 딱 보니까 숟가락 얹는 국힘이 있더라고요. 네. 그 숟가락에서 42조인가 액수를 늘리다가 다시 이제 31조 몇천억으로 끝났는데 그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위 30%는 주지 말자. 네. 그리고 그걸 하위에다가 좀 많이 두툼하게 주자. 안 받는 거 내려주면 네. 거의 55만 원이 한 80만 원, 1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얘기해봤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개혁신당조차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 국민이 받아야 될 돈인가요? 저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어려운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받아야 될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어쨌든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 그것이 실질적인 복지 효과와 경제 효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15만 원이 더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전혀 달라질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저는 국민들도 다 많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개혁신당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저희가 아마 지금 이제 전당대회 중이어서 그렇지. 전당대회 끝나면 아마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끈발끈으로 네.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제 수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유튜브에 급히 올렸는데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미호강이죠 이제는 네네. 미호강 그때 그 공사 부분에서 범람해서 궁평 지하차도에서 네네. 정말 안타까운 그 생명이 네네. 열 몇 분인가 희생이 됐었거든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천정천 문제인데 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려가셔갖고 하는 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무원들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사실은 천정천 준수라는 거는 말단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환경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네. 환경부 장관이 안 해요. 그게 그게 이제 뭐 문제죠. 천정천을 좀 이렇게 준설을 하면 물이 잘 빠지는데 미호강은 거의 뭐 숲이에요. 비 오면 물이 안 빠져요. 넘어요. 이번에도 뭐 무심천 미호강 이게 되게 위태위태했어요. 충남만 큰 비가 내려서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 똑같은 상황이 대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대전에는 이번에 대전도 그 하천이 3개가 지나가요. 네. 준설을 잘 해가지고요. 이번에 문제가 그냥 없습니다. 물이 쭉 빠져나갔어요. 아유. 건강까지는 잘 4대강이 개발돼 있으니까 네네. 이제 지천만 하면 되는데 대전 시내 지나는 지천들을 전부 준설을 했어요. 이번에 깨끗하게 물 내려가면서 큰 피해 없이 범람 없이 넘어갔어요. 그걸 좀 모범적인 예로 해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다른 광주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좀 준수를 잘 반대해요. 해야겠네. 환경부에서. 준수를 하면 강에 있는 수생식물들이 네. 잘못된다고. 아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 준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얼마든지 할 그런 수 거는 안 있다고 하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자연보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개혁신당에서 좀 알겠습니다.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미국 정당에서 미국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 45%. 그러니까요. 저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45%나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정당이 살아남질 못하잖아요. 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필요하다가 45%인데 신당 지지를 고려하겠다는 건 11%밖에 안 되니 합쳐도 37%밖에 안 이게 돼요. 저희 나라 대한민국하고도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일론 머스크 신당이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비슷해요. 이 개혁신당하고도 네. 입지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처럼 똑똑한 이준석 대표가 있는 거 똑같고 네. 비슷하고 또 그 당의 어떤 지위나 위치가 이 양당 제도에 치여가지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네. 근데 우리가 내년 11월 달이 아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을 거예요. 네. 보통 11월 달 선거를 하는데 우리도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 선거가 있어요. 이제 그때 보면 저는 제3당의 생존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개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있나요? 네, 저희도 내년 지방선거에 거의 모든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대선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했던 거와 달리 저희 개혁신당은 선거 자금이 거의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온라인 선거 운동을 주로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처럼 뭐 트럭 뭐
이런 거나 유세차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사람과 조직으로 하는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에게는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젊은 층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돈,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시간적 문제 때문에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정치 플랫폼화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자유롭게 좀 지원하고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공탁금이라 그러나 뭐 쪽에 네네, 기탁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탁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기탁금이 한 14억?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네네, 기탁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돼요? 저희 지자체장 제가 알기로는 뭐 500 수준이고요. 네? 서울시장도 제가 알기로 5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네. 근데 14억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죠? 그거는 아마 선거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 한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 정도는 써야지 뭐 선거운동하면 해볼 거다. 뭐 그 한도를 정해놨거든요. 이제 최대 14억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대통령 같으면 뭐 지금 몇백억 뭐 이렇게 돼 쓸 수 있는 있잖아요. 거. 그리고 구청장도 보통 한 지역마다 다른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보통 뭐 2억에서 3억 정도가 한도입니다. 쓸 수 있는 선거 한계가. 그럼 안 그러면 금권 선거가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그 한계가 있더라도 기탁금 정도만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나와서 부딪혀 보고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저희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각 후보들 선거에 홍보를 해가지고 좀 쉽게 출마하고 떨어지더라도 절대 경제적으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그렇게 되거나 또는 뭐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오히려 더 홍보돼서 그 사람이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이번 개혁신당의 준비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 차원에서는 충분한 자금을 모아서 네. 젊은 사람들이 기탁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네. 당에서 대신 내주고 선거를 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은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에서 대신 못 내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본인의 기탁금인데 그러면 그거는 후원 계좌가 형성이 돼야 되고 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못 하는 그렇죠. 거고. 당에서 만약에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지는 중선위하고 한번 정확한 답변을 받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앙당에서도 만약에 이제 어쨌든 각 지역에 있는 지방에서 선거를 출마하시는 분들이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후원인들과 연계해 주는 거 거기까지는 또는 가능하구나. 매칭해 주는 거 이런 건 저희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좀 좋은 분들이 저희 삼지대의 정당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결성해 줄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잘 플랫폼을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사와 그 사람들의 의지가 그 후보에게 투영돼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되시면 하실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네네. 거겠네요. 제가 지금 제일 주력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출마자가 네네. 돈이 없어도 이렇게 후원을 해서 네. 출마를 할 수 있게끔 네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지 않게끔 네네.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역시 3당에서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럼요. 살아갈 할수 수 있는 있습니다. 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요즘은 홍보물 만드는 것도 AI로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고 어디에 맡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또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 더 잘 만드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기 뭐야 AI 툴을 이용해서요. 챗GPT 하면 다 만들어. 챗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퍼플렉시티부터 시작해서 뭐에 특화된 거, PPT에 특화된 거, 뭐 다양한 아직도 저는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요즘 PPT도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 10초 만에 만들기도 하니까. 그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요즘은 비용을 적게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이 다가왔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당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친구의 그 출마자의 경력을 만들어주고 그 출마자의 정말 포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좀 괜찮은 후보자라는 거를 잘 이번에 되지 않아도 그렇죠. 결과를 보여주고 또 경험치가 쌓이고 저희가 포장지도 예쁘게 싸고 예쁘게 미용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도 보니까 뭐 2000년도부터 개혁당에서 경선까지 나왔던 정도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땐 트럼프가 그냥 방송인으로 부동산 사업가로 유명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선거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거를 치러가면서 커왔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결과만 보니까 나머지 선거라서
그래서 저도 그 어린 친구들이 처음에 나와서 내년 당장 지선에 네. 당선이 못 될 수도 있겠죠. 개혁신당이 어려운 정당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개혁신당이 제3정당으로서 어려운 이 길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승부를 걸어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사람들이 또 저희 개혁신당의 새로운 또 큰 자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의원이 3명이에요. 네. 3명인데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수도권 광역단체 현역 의원들이 출마할 가능성은 있나요? 그것까지는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 뭐 당내에서 얘기되는 건 없어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건 없어가지고 제가 네.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뭐 의원분들이 나와주시면 참 좋은데 사실 저희 당이 사실은 의석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광역으로 나가버려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아니 비례는 예비 순번이 있잖아요. 또 비례는 예비순번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분들은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네.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거는 당에 있는 의원분들이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아직 지도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미리 그냥 나도 모르는 얘기니까 물어봤고 본인 얘기 물어보려고. 뭐 최고위원 되는 게 꿈은 아닐 거고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겁니까? 일단 저는 지방선거에 나갈 생각입니다. 어디 어쨌든 생각하신 지역이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지역은 생각은 못했고요. 네. 어쨌든 당의 상황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도전을 안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할 그 솔선수범이 되지 않아서요. 일단 저는 무조건 뛰어든다. 그리고 저도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서 같이 있는 지방에 같이 출마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우리 으쌰으쌰 해봅시다. 우리 한번 부딪혀서 깨질 대로 깨지든 뭐하든 네. 한번 부딪혀 봅시다. 몇 학번이시죠? 제가 95학번입니다. 그러면 49입니다. 네, 딱 좋은 날씨, 좋은 나이네. 날씨요? 좋은 나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 3분이 광역에 안 나온다 그러면 네. 광역에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뭐 광역을 나가든 뭐를 나가든 제가 그때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많은 그 저희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어디 나가실 거예요? 아니 뭐 나가라 그러면 저는 어딘지 나가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부딪히는 뭐- 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고요. 네. 뭐 제가 서울시장급이 돼야 나갈 수 있을지만 급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그걸 뭐 도전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지역에 있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고위원을 통해서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절대 말로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정치 스스로 아니 이거 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하라고 밀어넣기는 했는데 네. 본인의 의사는 내가 모르게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정치적 어떤 준비가 있다 그러면 지금쯤 최고위원 출마를 할 때 네네. 정치적 포부를 미리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면 최고위원 나가는 것도 어저께 내가 알았으니까. 네, 자 저기 아메리카당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의석을 보면 나는 일론 머스크가 왜 신당을 창당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저기 상원의 47대 53이거든요. 이번에 지니어스법 통과할 때 보면 68대 30인가가 통과가 돼요. 2명 빼고 그러니까 68대 30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니어스법은 미국이 여야 합의에 통과시켰다가 봐도 될 만큼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자 이번에 네. OBBA 법을 통과시킬 때 한 석인가 2석 차이로 저게 상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이게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아주 이해가 그냥 맞았다는 거죠. 아니요 대립이 됐던 거죠. 네. 근데 만일에 여기서 한 3석 정도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당을 가지면 저 공화당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지. 네. 나는 그거 노리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둘이 거의 야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흑수로 네네네. 쓰는 데는 그래서- 시간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법이 통과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상원을 통과하면 또 대통령 거부권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어떤 자기가 방해막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거예요.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저게 3석
4석 정도만 네. 하다못해 2석만 가져도 민주당이랑 네. 내고도 가능하고 뭐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특히 뭐 상원 같은 경우에 몇 석만 가져와도 본인이 저지하는 선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6년 11월 어느 주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선거하는데 35석 3분의 1씩 바꾸잖아요. 네네. 35 선거가 있어요. 그건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같고 하원도 보면 저게 220대 210이에요. 네네. 별 차이가 없어. 네. 언제든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한 10석 정도만 일론 머스크가 손에 쥐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우리가 이렇게 시키는 막 대로 키울 수 할 수 있죠. 있다는 네.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의 선거제도라고 요즘 선거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미국 상원 선거가 되게 재밌어요. 네. 복잡하고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저 이제 보시면은 요게 내년에 있는 선거 좀 35개 주예요. 네네 맞습니다. 저기 이제 보면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 주마다 선거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50개 주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집안이 이제 신기해. 그 중에서 이제 다른 뭐 대부분의 주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소선구제처럼 승자 독식 구조를 네, 맞아요. 취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몇 개의 주는 이제 결선 투표제라 맞아, 그래가지고 그게 있더라고. 나 그 유럽에만 있는 제도인 줄 알았는데 네, 몇 개의 주가 있습니다. 6개가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워싱턴주, 뭐 캘리포니아주 뭐 이렇게 해서 결선 투표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반수를 넘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데 안 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이제 위에 1등하고 2등이 다시 붙어서 네.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는 결국은 투표를 2번 해야 됩니다. 네,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도 결선 투표제 하자고 하자는 그러잖아, 우리도. 그렇죠. 그럼 결선 투표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약간 1등은 아니고 2등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1등으로 당선되기는 조금 약간 약세인 사람들이 결선 투표제를 선호하죠. 2, 왜냐하면 3등 합쳐서 1등 이기. 왜냐하면 나중에 3등을 제외하고 네. 이 3등 걸 내가 먹어서 1등을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결선 투표제의 특징인데 그게 몇 개 주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선호 투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호주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선호 투표제를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1순위하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세 사람을 뽑습니다. 한 사람이요. 투표를 할 때. 번호를 매기더라고요. 번호를 매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1, 이 사람이 2, 이 사람이 3 이렇게 네. 하고 처음에는 1위끼리 붙도록 1위만 해서 모아서 거기서 경쟁을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과반수가 안 넘으면 이제 2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네. 2위 득표자들 거를 다 모아서 꼴찌는 떨어내고. 떨어내고 네. 그러면 이제 2위 거에서 거기서 다시 또 과반수가 개표를 넘는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투표는 한 번 하고 개표를 여러 번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그게 측면에서 메인주하고 알래스카주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개의 제도는 다수 결선, 그러니까 다수 투표제 한 사람을 승자 독식시키는 그 구조를 좀 약간 보완하는 또는 수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나 이런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35개 중에서 네. 요 4개가 있더라고요. 그 저 네 개 주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중에 3개가 공화당이야 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2개만 이기면 일론 머스크에 힘을 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공화당을 위협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저도 미국의 정당이나 의정 돌아가는 걸 보면 이번에 그 지니어스법 같은 거는 뭐 여야가 합의 민주당 네. 공화당이 합의가 되니까 뭐 그게 별 문제가 없는데 51대 49 아니면 50대 50이면 그 벤스가 부통령이 의사결정권이 네네. 있잖아요. 상원 의장이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런 결선 투표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제3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자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희도 사실 이런 결선 투표제만 각 지역구에 도입을 해도 사실은 제3지대 정당이 의석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확실히 훨씬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투표를 2번 해야 된다는 부담 이런 것 아니 선호 투표제는 그러면 선호 투표제를 하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생각하면서 주변에서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제3지대 정당이 성장하려면 판을 바꿔야 된다. 그게 판을 바꾼다는 게 바로 선거제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헌법이 아니라 법률만 바꾸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 민주당과의 그런 협상과 협력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선호 투표제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네. 뭐 국힘에서도 반대할 건가요? 국힘은 반대 안 할 것 같아 상황이. 왜냐하면 선호 투표제를 하든 결선 투표제를 하든 개혁신당이랑 어떻게 합일점을 만들어서 표를 묶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시면 좋죠. 그러면 국힘하고 같이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력해서 선거판 선거 제도를 좀 수정하자, 개정하자. 네. 사실 개정할 때가 됐어요. 저희도 너무
소선구제로 지역구에 한 명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의사에 표명하는 그 영역이 각각의 포션이 있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 둘만 나눠놓고 너 여기야 이렇게 물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 보수라는 게 존재하기 어렵고 상식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사실은 그 소선거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나면 이 득표율과 의석수가 괴리가 너무 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49대 45로 이겼어. 근데 의석수는 6대 4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잉 대표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당이야, 뭐 우리가 뭐 과반 이상 갖고 있어 일당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건 저는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이런 뭐 비례대표라 결선 투표라든지 선호 투표제를 바꾸자. 그러면 수도권에서 많이 내놔야 되거든요. 선거구를 안 내놓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론을 잘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3지대 정당이 살아남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개혁신당의 위치가 사실은 양대 정당이 갖지 못하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 또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 이런 정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나간다면은 얼마든지 그분들이 개혁신당 같은 제3지대 정당이 꼭 필요하겠구나 양쪽 정당만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못 나가겠구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개혁의 아젠다를 통해서 저희 개혁신당이 한번 그거는 제가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그 개혁 방향대로 했다면 정말 큰일 났겠구나. 개혁신당이 했던 이 방향이 나중에 설사 민주당이 그 검찰개혁 법안을 그냥 통과시켜버렸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제시했던 그 부작용의 문제점을 미리 알렸던 저 개혁신당의 가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아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게 이제 페로가 했던 이제 3당 실험이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페로가 했던 주장은 묘하게 트럼프한테 이식이 돼서 트럼프가 공화당에 들어가서 공화당을 바꿨어요. 네. 실제로 공화당은 그 민주당 공화당이 계속해서 세계화는 같이 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조업의 공동화, 그다음에 금융 자본주의만 추구하면서 월가가 돈을 버는 상위 10%만 돈을 벌고 90%는 다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거에 대한 반대를 했던 선구자가 페로예요. 자, 그 페로가 했던 그 3당 실험에서 개혁당의 후보까지 나갔던 트럼프가 공화당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네.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혁당은 뭐 국민의힘 지금 보면 정말 뭐 오른쪽 극단 오른쪽이라고 말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이상한 정치 행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계엄이 옳다, 뭐 부정선거를 얘기한다 이런 정당으로 지금 그게 또 숫자가 많아서 뭐 당권에서도 뭐 유리하다 그러고 그걸 또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뭐 맞습니다. 당원들이야 뭐 극단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배운 사람들인 국회의원이 그걸 동의하고 거기에 얹혀서 뭐 또 당권을 지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 지금 거의 난파선에 가깝다 이런 지금 평가를 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만큼 지금 그 안에 있는 내부에 계신 분들도 국힘의 방향을 잡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제 그런 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담아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찬성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론을 주창했던 사람들도 다 하나로 묶어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걸 담으려고 하는 이 국힘의 문제점 이것이 결국은 국힘을 분열시키고 파멸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열과 파멸이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누가 어떤 세력이 거기에 남아 있을지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나 윤핵관이 남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국힘은 굉장히 작은 정당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나머지가 광야로 나올까요? 그럴 용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나요? 지금 나올 국힘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요? 지금 그 국힘에 있는 지지율이 지금 19% 정도로 내려앉았는데요. 다시 선거하면 또 40% 나올 겁니다. 이제 물론 그게 문제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지금 19%라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힘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국힘을 어떻게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갔다가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그 항해를 할 수 없는 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국힘이 그 계엄 세력과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을 같이 담아서 같은 배에 승선한다 그러면 곧 누군가는 뛰어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과 개혁신당,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계엄은 옳았다, 뭐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 뭐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선을 긋고 같이 합칠 수 있나요? 저는 정치가 기본적으로 가치와 방향성, 비전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같이 합칠 수 있는 그 공통 분모의 1번이 부정선거론자를 배제하고요. 계엄을 찬성하는 찬성했던 사람도 탄핵을 반대한 사람도 배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힘에 거의 없네. 그러면 국힘에 거의 없어요. 그래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다음 볼까요? 자, 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네, 저도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에 들어가서 공화당을 두 번의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서 공화당을 바꿨잖아요. 네. 자기가 주장하는 바대로 네, 반세계화, 제조업 중심, 그다음에 그 감세를 통한 산업화, 그다음에 관세를 통한 미국 내 산업 보호. 이제 공화당은 그쪽으로 들어섰어요. 네, 네. 그 개혁신당이 뭐 꼭 그 트럼프가 제3당에 있다가 이제 옮겼던 그거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페로도 마지막에는 자기가 만든 개혁당을 나와서 공화당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국민의힘이 우리 김정철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난파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보수의 본류가 있다. 네. 그러면 수선해서 써야 되는 배가 아닌가. 미국의 공화당도 결국은 페로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이런 개혁적 생각, 뭐 개혁인지 어찌됐든 현재 공화당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반기를 들고 공화당에 들어가서 당내 투쟁을 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네. 페로는 뭐 더 이상 선거에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내 투쟁을 통해서 뭔가 개혁을 이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런 도저히 손을 잡을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제3지대로서의 역할을 계속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지금 정치 지형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뭐 당을 추스릴 거예요. 추스려서 그런 극단적인 그 부정선거론자가 아닌 합리적인 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같이 그 개혁신당이랑 그 길을 가서 외려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정도가 낫지 않을까요? 그게 트럼프가 선택했던 개혁당 에서 후보로 떨어지고 다시 야인으로 있다가 공화당 입당해서 공화당을 바꿨거든요. 저는 개혁신당이 존립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한 특정 정당과 같이 간다. 이것은 저희가 마치 조국혁신당과 같은 그런 정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좀 다르긴 하죠. 저는 이제 쟁점별로 어떤 쟁점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의 내용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가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우리가 타당한 어떤 가치를 실현한 거라면은 언제든지 또 민주당과 같이 손을 잡고 그 내용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국힘과 관련돼서도 국힘에서도 추진하는 어떤 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사안과 쟁점별로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런 점에서 중심을 잡고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정치가 지향하는 바인가를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국힘이 국힘과 무슨 연대를 꼭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으로. 그러면 내년 선거는 각자 또 나가는 건가요? 그건 이제 선거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하면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까 페루가 잠깐 네네. 나왔지만 무소속 나와서 18.9%를 얻었어요. 미국을 흔들었어. 아버지 부시가 떨어졌잖아.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의 사막의 폭풍 작전도 이기고 미국의 석유 패권도 지키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뭐 그리고 제가 이런 재선에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약간 너 혼자 모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지금 현재 양당제의 제도와 선거제도의 판이 이미 기울어지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기울어진 판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거대 양당 중에서 특히 민주당 지금 거의 사법, 입법, 행정을 모두 가지고 다 있는 장악했죠. 다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는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의힘과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합해서 뭐 지역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최대한 당선을 많이 시킬 수 있고 민주당에 대항할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방법 이런 걸 강구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이 합치는 것 문제와 네. 선거연합하고는 또 다른 얘기다.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바꿔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그거 바꾸는데 40년 동안 일관성 있게 밀고 가던데.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현재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다. 3, 40년 이상 똑같은 방향으로 밀고 가더라. 나고 없이. 그거는 민주당이 선거 치르는 걸 보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는 뭐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중도 보수의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나랑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선거운동이라든지 지향점을 정해놓고 쭉 밀고 가는 걸 보면 정말 잘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25만 원을 상위층에도 주는 거 그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은 뭐 대표행위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 기본소득이라고 봐요. 네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인가요? 네네. 그게 기본소득이라는데 비례를 또 주잖아요. 맞아요. 비례를 2번 한다는 게. 2번 한다는 게 대한민국 잘못된 헌정사에서 뭐 김종인 박사님 비례 몇 번 한 거 빼고 나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공천으로 비례 5번으로 줬어요. 이 의원을. 굉장히 상위 순번 135번이에요. 굉장히 상위 순번 주고 난 다음에 될 번호를 주고 난 다음에 또 제명을 합니다. 당에서.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내쫓아야 네. 의석이 유지가 되니까. 네. 그리고 용 의원은 다시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느냐? 벌써 이제 국민들이 기본소득이란 말을 오랫동안 벌써 4년 들었어요. 또 4년 더 들을 거예요. 8년쯤 기본소득이란 말을 계속 들으면 저거 국회의원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기본소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건 국가의 경제를 어쩌면 망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뭐 스위스에서는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성실한 시민들이라면 반대할 얘기지만 너무 이렇게 반복되다가 보면 그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럼 민주당은 자기 입으로는 국민 기본소득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무리예요. 국민 정서에. 그렇지만 방향은 정해놓은 거고 용인은 저는 어쩌면 삼선도 비례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그걸 또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정도로 치밀하고 지속 가능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뭐 보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당선이라는 이름으로 페로 같이 18.9% 의미 없는 지지율보다 단 한 군데서라도 의미 있는 당선자가 나와야 된다. 지난 지역구 선거에서 화성에서 동탄에 기적을 이뤄냈듯이 한 군데 정도는 기적을 만들어내야 또 당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머스크의 목표. 머스크가 대통령 될 꿈이 있을까요? 안 되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출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출생 남아프리카 아닌가요? 공화국입니다. 네, 본인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출신이 미국 본토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뭐 출신이 꼭 거기라도 아니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아, 그런가요? 50개 주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오바마가 다르지 않았나요? 오바마 하와이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하와이에서 안 태어났다고 이제 공화당 측에서 네. 막 했지만 뭐 출생 증명 다 했고 네. 외할머니가 다 키웠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됐죠. 그거 말고는 그러면 머스크가 뭐를 목표로 할까? 어쨌든 자신이 어떤 정당의 지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정당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와 판을 바꾸는 어떤 그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머스크가 비즈니스랑 연결돼 있다는 느낌도 상당히 들어요. 전 무조건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적인 관점도 반드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가 원래 나사에서 로켓 발사체 사업을 다 국가에서 네네. 위임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나사가 하는 것보다 싸게 하니까 정부도 하지만 그래도 틀면 걸리죠.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기 인공위성 쫙 깔아놓은 거가 뭐죠? 네. 스타링크인가? 네네, 스타링크요. 그것도 그대 사업이라서 정부의 입김이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뉴랄링크라고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거, 네. 요것도 그 네. 보건복지법 이런 게 되게 그 법하고 연결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법하고 굉장히 법을 관련돼 있고 그 법을 또 바꿔야 되는 것도 많고요. 자율주행도 지금 또 그것도 또 교통법이라는 그렇죠. 약간 머스크가 사업하면서 다 느낌이 그런 생각보다 네네. 옛날에 정주영 맞습니다. 회장님이 대선 나올 때 느낌하고 비슷해. 하다 보니 정말 정계나 관계 정관계에서 자기한테 하는 그런 부당한 간섭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는 11월 달에 나오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그래. 하게 저도 됩니다. 궁금해집니다. 예, 결과가 궁금한데 우리 국민들 마음은 또 어떨까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머스크가 상원에서 한 3석, 하원에서 한 10석 정도 얻으면 세상이 바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냥 가능하다고 가능할 것 같아요. 믿을 겁니다. 그게 저희도 그래야 되니까. 여기가 그래야 되니까 가재는 개편이 되는군요. 사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의 이런 뭐라 그러죠? 벤처 네. IT 기업의 수장 중에 피터 틸이라고 아시죠? 네, 터트리요. 같이 일론 그 머스크랑 옛날 페이팔 했던 페이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랑 되게 친하더라고요. 네. 일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가도. 네. 그다음에 피터 틸하고 또 미국이 지금 부통령 제이디 네. 벤스랑도 또 이게 투자자 입장으로 네. 되게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얽히고 설계 있는 다 것 다 같은데 있게 있죠.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 같아요? 피터 틸은 글쎄요. 저는 뭐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할 것 네, 같아요. 네. 원래 왜냐하면 피터 틸은 지금 자신이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이 또 정부하고 굉장히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가 그 드론 굉장히 기업이고 중요합니다. 이 국방부 정책이 국방, 바뀌는 국방하고도 관련돼 있고 사실은 트럼프한테 잘못 보이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 만들 때는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제이디 벤스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다 같은 네, 그렇죠. 그 라인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그러면 페이팔 만들 때 머스크하고 피터 틸하고 사이는 썩 좋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이디 벤스는 피터 틸이 강의 듣고 뻑가갖고 밑에 가서 벤처를 하면서 그렇군요. 네,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피터 틸은 제이디 벤스를 보고 벤처 사업가로서 아니면 뭐 벤처 투자가로서 그런 것보다는 정치가 더 맞다고 본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번에 머스크 저기 트럼프 부통령 고를 때 강력 추천했던 사람이 피터 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힐빌리의 노래인가 뭐 이런 네. 책도 있었죠. 네, 네. 그 주인공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은 이번에 그럼 다시 또 갈라서나 보다. 네. 갈라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의 사업이 지금 더 중요할 거고 그 사업이 워낙 어쨌든 굉장히 지금 뭐 밸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머스크를 좀 멀리하려고 할 피터 틸 가능성이 입장에서는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선거 직전에 다시 또 또 하겠죠. 또 뭐 네. 그거야 뭐. 전에도 한번 다음번에. 싸워서 또 금방 저기 화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이해관계만 맞으면 금방금방 또 잘 돌아오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개혁신당이 이렇게 미국의 변화도 있는데 현실적인 목표, 그다음에 그걸 이뤄내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예상되는 한계 이런 거 한번 최고위는 출마를 하니까 당 지도부에 들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도 있을 거고 한계도 있을 거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목표는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후보를 한번 출마를 시켜보는 게 꿈인데 그건 이제 꿈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하고의 관계나 뭐 선거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지역구를 선정해 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은 지금까지 못했던 많은 지역구에서 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거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광역부터 시작해서 기초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당선자를 일단 전부 내는 것. 그 다음에 그 외에 기초의원하고 시도의원, 이런 광역 의원들을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이 당선시키는 것. 이것이 일단은 제 개인적인 기본적인 목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한계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제3정당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 당선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도전자가 많으면 또 거기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등장하면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개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돌파해서 당선된다면 정말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저희 당 내에서의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선거 대선을 치르는 걸 보면 물론 큰 선거였고 2년밖에 안 된 정당에서 대선을 완주했다는 것도 큰 의미는 있는데 사이사이에 고비 때마다 보면 전열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이 저희는 게릴라 같은 조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릴라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거대 양당에 뭐 수백억씩, 400억, 300억씩 쓰고 있는 정당과 뭐 2, 30억을 들고 싸우는 조직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혁신당에 있는 사람들, 선거에 뛰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개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여서 대응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에 지방선거 때는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에 선거구마다 이제 각자 후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보가 뭐 회계 책임자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그 절차가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다 시켜놓고 그리고 미리 회계 책임자나 이런 것들을 누구를 할지를 다 정해놓게 하고, 선거가 땅 시작되면은 예비 후보 등록부터 시작해서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절차와 제도적인 걸 쭉 한번 보완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구로구청장 밀어넣으셨을 때 제 곳을 나가라고 갔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뭐 준비를 하다가 혼자 막 찾아보고 하다가 그러고 탄핵되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호조 사태 벌어지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가 되면 저희 이제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 그런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팩을 딱 하나 받으면 컴퓨터에 꼽으면 쫙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가게 해서 그러면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원하는 사람한테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가 당 행정 서비스가 쫙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거를 물론 지역 당협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일률적이어야지. 맞아요. 그게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저희 중앙당에서 그 부분의 최고 전문가를 한 분씩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전담해서 이렇게 쫙 프로그램을 해서 팩을 만들어주고 딱 주면 내가 가서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응해주고. 그럼 이건 최고가 되면 그거를 제일 먼저 하겠네요. 그런 거 해야죠. 당연히 지금 그거를 해서 저는 이제 지방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부담을 적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출마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누구든지 원하면 시간적 부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줄일 것인가, 홍보에만 집중하게. 그래서 마케팅 팀을 최대로 크게 만들고 싶어요. 스크럼을 제대로 짜겠다. 그렇죠. 얘기네. 그래서 그 후보를 굉장히 홍보해 줄 수 있는 마케팅 툴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을 좀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겠다. 그래도 한계는 있겠죠? 한계는 있겠죠. 한계를 그러나 극복하는데 또 큰 맛이 있는. 그러면 그거는 최고가 되면 최고위원회 당선되면 그걸 당내에서 하고 본인은 깃발 들고 야전사령관으로 또 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런 팩 같은 거 다 준비해서 철저하게 스크럼을 짜놓고 저도 이제 깃발 들고 어디가 그래도 승리의 기운을 한 번씩 겪어야 되기 때문에 지더라도 뭐 최대한 뭐 아쉽게 져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택도 없이 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저력 있는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상징성을 가진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조건 다 할 것이다. 그럼 다음 선거는 이준석 후보가 대선에서 받았던 표 이상을 받아야 그게 이제 그럼요. 유효의미한 득표가 되겠네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볼까요? 결국은 사실 내가 오늘 물건 팔러 나왔거든요. 물건 하나 하고 나왔는데 본인 한번 팔아보십시오. 여기 우리 지금도 한 300명 네. 이상 계속 보고 계신데 네. 저는 이번에 개혁신당의 지도부로 결심을 하고 나와서 저는 개혁신당을 정말 한 단계 차원이 다르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뭐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준석 개인당은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뛰어남도 맞지만 저희가 그렇게 혼자 모든 거를 감당하는 구조로서 되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이준석에 대항할 만한 사람도 반드시 개혁신당에서 등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내에서 토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이준석 대표를 어려워하고 이준석 대표의 말에 어긋날까 봐 걱정하면서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는 네. 당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준석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고 제가 공약을 낸 것처럼 거기에 더 나아가면서 여기에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 표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듣고 그거를 저는 과감 없이 전달하고 이준석 대표와 소통하고 당대표와 소통을 해서 개혁신당이 정말 뭔가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 제가 적임자다. 그래서 제가 수석 최고인이 꼭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예를 들면 다르면 검찰개혁 의견에 대해서 지금 저거 듣고 봐도 네네. 굉장히 합리적인데 또 이준석 의원은 다를 다른 수 생각이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내면 소리나게 싸울 수 있나요? 저는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 이준석 의원이 이런 면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몇 번 더 설득해 보겠죠. 이런 걸 아마 요 내용을 보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다. 아마 이거를 모르셔서 여기에 대한 상황을 못 봐서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고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의 기본적인 의견은 따라야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따를 생각이지만 저의 의견은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뭐 치열하게 토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은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는 나간다. 그게 서울시장이 됐든 경기지사가 됐든 인천시장이 됐든 수도권에 반드시 나간다. 네. 네.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 개혁신당이 어쨌든 어떻게든 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 장이기 때문에 네. 그 선거 때가 아니면 사실은 정당이 선을 보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뭐 계속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긴 여러분들이 하는데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김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서 만났고 라임 사태 때문에 알게 되긴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인맥들이라는 게 준비가 꽤 잘 돼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개혁신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우리 김정철 변호사가 반드시 최고수석이 돼서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본인이 생각하는 포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저도 성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괜찮게 꼭 평가해야 될 대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감성보다는 합리성이 훨씬 더 주안이 돼 있고 치밀하다. 사실 라임 사태에서 김현장 꺾었죠. 그다음에 세종이랑 붙었나요? 네, 뭐 세종 태평양 뭐 3개 붙었나요? 네. 대형 로펌 3개를 붙어서 꺾을 만큼의 뚝심이 있다는 거죠. 돈 안 되는 일에 덤벼서 반드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승소입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판사들이나 판결은 대형 로펌에 가면 하는 게 시간 끌기입니다. 대개는 판사는 밀어서 조진다 그런 얘기가 있죠. 판결이 늦어지면 그 힘약한 피해자들은 시간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했고 아마 우리나라 금융재판사에서는 한 페이지를 분명히 저는 남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김 변호사가 정치에서도 그런 한획을 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인사하시죠. 네, 오늘 그 한표 원장님을 뵙고 또 이렇게 좋은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시청하시는 많은 국민들 또 저희 개혁신당
에 계신 당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을 진정성 있게 한번 믿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든 뭐든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정성이 얼마나 끝까지 유지되느냐, 그리고 그 일관성을 얼마나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정치적 생명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꺾이고 또는 그 일관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갈 테니까 네. 끝까지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